제가 여담으로 어 제가 재수학원 다닐 때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수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이과 학생이었었어요. 제가 전공은 국어교육인데 원래는 이과였거든요. 이과였다가 대학을 이제 문과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 재수학원을 다닐 때 제 옆자리 짝꿍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국어를 모의고사에서 전체 0.1% 안에 드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무슨 말이지? 저게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국어를 전공하고 뭐 이런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적인 성향이나 DNA가 타고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문과 성향을 좀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되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국어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서 논술 같은 거는 일단 시키세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시키시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 강해서 굳이 뭐 글 읽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다, 뭐 이해력도 좋고 독해력도 좋은 것 같고 뭐 어휘력도 좋은 편인 것 같다, 요렇게 생각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발전을 시켜놓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안정적이거든요. 훨씬 뭐랄까, 그런 것들을 높은 위치까지 올려놓으면은 기본적인 이해력이나 독해력이 높은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잘할 수밖에 없고 국어도 훨씬 더 쉽게 다가오거든요. 독서 논술만으로는 절대 고등국어 대비가 되지 않지만, 요구 조건이랄까?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요구 조건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독서 논술은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가져가냐? 일단 초등학교 때는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뭐 한우리 논술이든 뭐 과외든 그 뭐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가 하시든 그거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머니들께서 결정하실 일이신 것 같고, 일단 계속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글로 쓰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첨삭을 누군가가 해서 글쓰기라는 것을 계속 해보고, 자기 생각에서 말을 해보고, 계속 글을 읽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예를 비문학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잘한 내용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배경 지식을 쌓아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글 읽는 독해력의 스킬로도 가능한 일이죠. 고등학교 국어는 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는 독해가 필요한데, 어린 시절에 좀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을 읽고 접하고 하면서 배경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저 때만 해도, 무슨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신문 읽기 같은 거, 뭐 신문에 뭐 논설이라 그러나, 그 뭐 칼럼 같은 거 읽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곤 했었는데, 그때는 종이 신문이 많던 시절이라서. 근데 이제 그건 약간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지문을 읽어두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때처럼 무슨 신문 따로, 뭐 과학동화, 그땐 또 과학동화라는 걸 읽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따로 막 미리 읽어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면의 배경 지식을 쌓고, 이런 거 너무 이제 지금으로 와서는 번거롭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뭐 여러분들 많이 사시는 책 있죠. 뭐 빠작이었나요? 빠작도 있었고, 숨마쿰 라우데도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자이 국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제가 어린 친구들 과외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런 책 많이 봤었거든요. 자이 스토리 국어죠. 자이 국어라는 게.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영역별로 다 비문학 지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 사실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사실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뭐 비문학 지문, 오늘 사회에 관련된 뭐 비문학 지문 하나 풀었다, 문제집에서. 그러면 그거 다 읽고 푼 거잖아요. 한 바닥 다 읽고 풀고, 혹은 한 바닥 반 정도까지 넘어가기도 하고요. 뭐 다음날은 뭐 과학 지문 읽고 풀었다. 그럼 다양한 방면의 독서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같은 거를,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 책으로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비문학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다 뭐 신문기사 찾고 이래서 읽기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비문학 그 문제집이 다 시중에 파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매일매일 뭐 두세 지문씩 바쁜 날은 한 지문씩 이렇게 읽히시면은 비문학도 다양한 배경의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문학은 또 따로 책을 읽음으로써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면서 보면은 어떤 친구는 문학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약간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딱 대사를 딱 쳐요. 근데 조금 어렵고 불친절한 소설은 대사를 딱 치는데 그 위아래 문맥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딱히 없고 그냥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A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말을 했고 어떤 감정선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어떤 마음인 건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건지 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학적 감성을 타고난 친구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과 친구들은 제가 가끔 질문을 해봐요. 여기서 얘가 어떤 감정으로 이런 말을 한 거지? 근데 그걸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감정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래서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1차적인 대답을 해요. 1차원적인. 그냥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면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성향 자체가 이제 문학을 공부를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비문학은 되게 잘해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 이과 성향에다가 수학도 좋아하고 비문학은 또 기똥차게 잘합니다. 근데 문학에서 다 틀리고 긴 소설 같은 거 보면 읽기 싫어해요. 이런 친구들이 국어 성적 올리기 전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 만나면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책 읽으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져요, 친구가.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소설책이나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럼 수정이 안 되죠. 그대로 고3까지 가는 거예요. 그대로 문학의 그 단점을 안고 가죠. 근데 또 문제는 책을 읽으라고 해서 읽어도 살짝 문제인 게 이런 게 하루 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건 암기 과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로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긴 하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시키지만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막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독서 논술을 시키실 때 비문학만 주구장창 요즘 수능에 비문학이 어렵다더라. 요즘 독서라고 하죠. 독서 영역이라고 해요. 비문학이라는 용어는 약간 옛날 용어인데 제가 그냥 편하게 비문학이라고 할게요. 예, 이런 것만 이제 어렵다더라 해가지고 이런 것만 주구장창 시키지 마시고 문학 독서를 같이 시켜주세요. 학생이 좀 더 이과 성향이다라고 하는 친구들 나는 비문학이 더 재밌고 나는 소설 같은 거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일수록 더욱더 그런 친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둘 다 골고루 독서를 시키시는 게 좋겠어요. 문학도 물론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읽고 풀면 좋지만 문학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왜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인 건지 그 사람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으로 책을 좀 읽어주는 게 책을 조금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긴 책이 힘들면은 그 단편 소설집 같은 것들도 결국엔 통으로 읽는 거잖아요. 한 작품을 중학생이 읽어야 할 이런 것도 다 단편 소설집이죠. 그런 게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중학생 애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아몬드라든지 불편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흥미를 좀 붙여서 조금씩 어려운 소설들로 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지 마시고 비문학과 문학을 골고루 읽혀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다져놓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노선보다 높은 실력을 혹시 갖고 있다면 훨씬 그 이상의 무언가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실력을 갖추고 고등학교 국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책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있고 이것만으로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필요 조건 정도는 된다. 그래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하되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제 생각엔 쭉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요거 일단 요거는 하시고, 그럼 이제 선행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국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둬야 되거든요. 변별력을 두는 문제는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보통 두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 두세 문제를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로 일단 상위권 애들은 등급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을 맞추는 거는 그냥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자소 외우고 문제 족보닷컴 많이 풀고 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근데 목표가 지금 목표가 2등급 3등급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1등급 초중반 안쪽에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 두세 문제는 왜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고 선행이 필요하냐? 일단 제가 최근에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제가 지금 과외 몇 개 하면서 쉬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분석을 같이 해봤는데, 딱 읽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문학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이거 접근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이제 변별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국어라 함은 중학교 국어와는 달리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죠. 낯선 지문이 예고도 없이 깜빡이 안 켜고 바로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일단 심리적으로 하고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말리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우리 아이가 좀 통이 크다, 담이 있다, 이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말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없다면 시간을 거기서 블랙홀처럼 먹게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들였는데도 결국 못 풀어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만 들여서 어쨌든 풀어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없게 되면 점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보통은 능력이 없으면 못 풉니다. 시간을 아무리 들여도. 비문학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거나, 문학작품 경우 갑자기 뜬금없이 낯선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낯선 문학작품을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면 또 감각이 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에 나오는 문학은 그 정도 감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선행을 하면서 낯선 문학 작품을 접근하고 읽어내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 능력을 따로 쌓아놨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문학 독해 능력도 여기서 물론 기본적인 마지노선은 쌓는 거겠지만, 선행을 통해서 비문학 지문을 우리가 읽고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 안에 풀어내는 그 선행을 한 능력, 스킬이 따로 있어야 얘를 이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기본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요게 일단 됐다는 전제 하에서 요걸 논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잊으세요. 위에 요거 일단 잊으시고, 이거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에요. 돼 있는 상황에서 선행을 따로 해가지고 걔가 문학의 낯선 작품이 들어와도 읽고 해석 대충 해가지고 문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선행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비문학 지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읽어내서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선행적인 비문학이 따로 돼 있어야 돼요. 얘하고는 달리 따로 돼 있어야 돼요. 요 두 실력이 돼야지 요거를 또 풀어내고 또 요거를 또 풀어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 두세 문제를 맞출 수 있거나, 혹은 한 문제 빼고 나머지를 맞추거나 하면은 이제 1등급 초반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신에서 상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낯선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하는 이런 선행으로서의 어떤 이런 문학과 비문학의 연습은 정확히 수능 국어의 그것이죠. 수능 국어 공부를 미리 하면 내신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수능 국어 공부 없이 그냥 외우고 족보닷컴을 열심히 푼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맞는 거고, 여기 밑에까지만 맞는 거고, 요 위에 그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제를 결국 못 맞추기 때문에
예전 등급제로 하면은 그 3등급 안에 머무는 것이고, 뭐 지금 등급제로 하면은 뭐 잘해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정도에 머문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2등급 정도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등급제는 2등급이 뭐 30 몇 %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2등급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1등급 초중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런 선행은 일단 요게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요런 선행이 따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은 요걸 말하는 거지 이제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요 선행은 약간 스킬의 문제예요. 스킬, 트레이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 이제 영어도 까먹었네. 어쨌든 트레이닝의, 스펠이 기억이 안 나요. 트레이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책을 많이 읽었고 자시고의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었어도 이 스킬이 없으면 얘가 안 되는 거고요. 스킬이 없으면 뭐 더더군다나 얘가 어려워서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얘가 돼 있는 전제하에서 얘를 쌓아 올리는 거죠. 얘는 이제 흙바닥을 다지는 과정, 모래성이 아니게끔, 여기 바닥이 모래가 아니게끔 흙바닥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이제 됐을 때 선행이 됐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진짜 약간 강남 8학군이나 약간 이런 어려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그 중간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문제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은 그 문학의 갈래를 배우는 그 챕터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교육과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판사별로 그 작품만 다르고 단원의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문학의 네 갈래라는 이름이 있는 출판사도 있고 뭐 어쩌고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문학의 갈래를 배우는데 갈래가 4개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시조를 배우게 돼 있어요. 시조를 배우게 돼 있는데 서술형에서 이제 문제를 내실 때 이런 기출도 제가 많이 봤어요. 강남 8학군 가실 때 시조, 이제 시험 범위에 원래 있던 시조가 있겠죠. 뭐 가에 나 뭐 이렇게 시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뭐 이거를 어떤 보기를 줘가지고 보기에다가 낯선 시조를 주는 거죠. 낯선 시조를 줘서 가와 나의 어떤 시어와 유사한 뭐 시적 기능을 가진 시어를 이 낯선 시에서 찾아라. 약간 이런 것들 있죠. 혹은 낯선 시에 밑줄 쳐 있어서 A와 유사한 의미 혹은 기능을 가진 시어를 가에서 찾아라. 뭐 이런 경우, 이런 문제를 내시는데 문제는 보기에 들어있는 낯선 시조가 고어로 돼 있어요. 차라리 이 시조에 조금 어려운 한자를 좀 현대어로 풀이해서 살짝 내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선생님들도 진짜 애들 변별하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 낼 수가 없는데 그냥 고어로 이제 시조를 내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시조가 유명한 시조이기 때문에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은 보면 바로 알죠. 이거를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할 때 보통 이제 고전 문학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고전 문학도 같이 들어가고 현대시 낯선 작품 같은 것도 해석하고 뭐 현대시 작품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접해본 친구들은 보면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시조가 나와도 좀 연습이 돼 있다, 고전 시조에 연습이 돼 있다 이러면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냥 어린 시절에 이 정도 하고 이제 딱 고등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자습서 외우고 족보다권 풀고 평가 문제집 풀고 딱 시험에 접해서 분명히 이시 내가 다 외웠는데 이 보기 해석 못해서 틀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진짜 선생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아예 접근도 못하는 문제들을 줘서 뚜렷한 변별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선생님들 마음도 이해할 수 있죠. 이제 강남 8학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변별을 두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1등급이 아예 안 나오게 될 수 있고 그럼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재시험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뭐 길게 보면 중3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중2까지
초부터 중2까지, 중3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까지는 그 책을 계속 읽히세요. 독서 논술. 독서 논술을 계속 시키시는 거죠. 근데 논술은 뭐 초등학교 때만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중학교 한 2학년까지도 논술 괜찮은데 중3부터는 좀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 독서 정도는 이제 중3 때도 계속 시키시는 거죠. 뭐 시간이 없으시면 뭐 한우리 논술도 이제 더 이상 버겁다, 영수가 지금 너무 바쁘다, 중3은 바쁘잖아요. 그러시면은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책을 읽히시는 거죠. 일주일에 뭐 어떻게 문제집이라도 비문학 문제집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독서는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논술은 이제 조금 하다가 끊어져도 괜찮은데 독서까지는 이제 중3 때까지는 계속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독서라고 하는 게 비문학 독서에만 치중하거나 문학 독서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둘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문학은 단편 소설을 읽던 아니면 장편을 나눠서 읽던 책을 좀 문학작품 전체를 좀 통으로 읽어주시고, 비문학은 여러 영역의 글들을 찾아서 읽기가 귀찮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집 빠작 같은 거, 자이스토리 국어 같은 거, 숨마쿰 라우데 국어 같은 거 사셔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글들을 골고루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하지만 중학교 한 2학년 여름방학? 이 정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겨울방학? 늦어도 한 겨울방학 정도부터는 저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요 두 번째 선행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3 겨울방학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좀 한운동 만운동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겨울방학에 좀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3 맞이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비용 교재도 괜찮고, 뭐 예비 교재 있거든, EBS 예비 교재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고등학교 교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문학하고 비문학을 좀 따로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학원에서는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중학교 국어학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본 커리큘럼,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독서 논술 같은 거 주로 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 난이도의 글을 읽고 막 이렇게 문제 푸는 그런 거 잘 안 시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2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외가 좋지 않을까요? 과외를 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조금 진짜로 시키는 거죠. 고등학교 대비 교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제 골고루 하게 되고, 참 문법도 좀 하셔야 돼요. 문법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 자녀가 가게 될 학교가 자사고거나 어려운 학교거나 강남 8학군이다 이러면 문법 같이 반드시 다 선행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문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보다 어려울 정도예요. 수능이 쉬울 정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은 벼락치기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벼락치기가 잘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몰라도 고등학교 문법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선행이 다 돼 있으셔야지 그때 가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름방학쯤부터 슬슬 과외를 시작하세요. 이런 걸 해주는 학원은 제 생각에 중2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이거 3개를 좀 선행을 좀 시작하신다. 교재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책은 계속 꾸준하게 읽어주세요. 논술까지 버겁다? 그럼 집에서 어머니께서 책이라도 읽히시는 거예요. 비문학 문제집이랑 같이. 과외는 이렇게 딱 시키시고 하고, 이제 겨울방학에는, 이때 여름방학은 또 어머니들 또 여행도 가셔야 되고 아이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당장 닥친 일 아니면은 딱히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학교 시험도 끝났고 방학 됐는데 왜 공부해야 되냐, 약간 요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빡세게는 시키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영수 학원 다니고 영수 숙제하는 정도로의 마음으로는 요 정도 시키셔야 된다는 점. 여행 다니시고 하면은 아마 4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4주 정도 된다. 시험 끝나고 바로 직후부터 하면은.
그러면 그 정도라도 살짝 맛배기라도 여름방학에 시작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두고 중3 올라가고, 중3 올라가면은 또 그 내신 시험 전까지 또 시간이 좀 있잖아요. 몇 주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또 요거 좀 하다가 내신 대비 들어가고, 또 내신 끝나면 또 요거 하다가 또 다음 내신 준비하고, 이렇게 중3은 1년 내내 좀 이걸 같이 가져가 주세요. 그러다가 중3 겨울방학 되면 그때 뭐 특강을 들으시든 아니면 해온 과외를 계속 하시든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아마 이 과외가 대비는 끝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또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아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때 갑자기 특강 듣고 모의고사 몇 회 풀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요것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로 이제 딱 진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은 너무 치열하고 학교가 어려울수록 진짜 치열하기 때문에 뭐랄까, 남들이 작은 권총 들고 전쟁에 들어갈 때 저는 폭탄을 한 10개는 가지고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이제 딱 전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그냥 남들이랑 비슷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뭐 학원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자수업 외웠고 평가 문제집 풀었고 똑같이 족보답관 풀었는데 이상하게 누구는 7, 80점 나오고 내 아이는 어려운 문제까지 맞아서 90점대 나와가지고 1등급 초반까지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은 쟤는 머리가 좋은가 보다. 우리 같은 학원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아니죠. 미리 다 해놓은 거죠. 미리 다 해놓은 거다.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요 아이들의 그 비극적인 그 결말이 뭐냐면은, 이제 미리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각성을 해서 학원을 보내고 뭐고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바로 기말고사 치겠죠. 기말고사 또 똑같은 실력으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로 또 기말고사를 본 거거든요. 그럼 급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에 급히 선행 같은 그런 모의고사 이런 수업을 듣겠죠. 그래봐야 4주 커리큘럼밖에 안 돼요. 5주? 길어봐야 5주? 근데 뭐 여행 갔다 오고 하면 또 4주란 말이죠. 아유, 4주 수업 들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기본적인 독해력이 쌓이겠어요? 그럼 이제 또 그 상태로 2학기 중간기말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방학에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럼 이때는 실력이 좀 쌓일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고2 올라가서 내신을 쳐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루트를 타면서 애들이 분명히 그 과정에서 실력이 오르거든요. 뭐 어쨌든 방학 동안 이런 거 다 했고 학교 내신 대비하면서도 응용 문제 많이 풀었고 하면 애들의 국어 실력 자체는 늘어있는데, 늘어서 이제 고2를 보내도 내신 등급은 안 올라요. 이상하게. 왜냐면 이제 최상위권 애들은 그 이미 벨트가 딱 형성돼 있어서 걔네를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뭐 그런 공부 안 했겠어요. 1년 동안. 걔는 똑같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라는 게 굉장히 좀 잔인하고 무섭기 때문에 등급은 또 오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오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게 되게 애들한테 희망을 계속 주고 끌고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능이랑 내신 둘 다 잘해야 되지만, 이제 예전에는 애들이 고2 때면 그래서 한 고2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아예 수능으로 바꿔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랬었습니다. 등급을 올린다는 거는 이토록 힘든 일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희망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또 고1 내신까지 같이 이제 챙기고 가려면 미리 해놓는 것은 필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